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상대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표를 활용하면 자료의 분포 경향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배웠던 것이 바로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통계자료를 자릿수로 구분하여 숫자로만 표현한 도표를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도수분포표입니다. 도수분포표의 경우 통계학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도표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도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개념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꼼꼼히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래프를 활용하면 자료의 분포 경향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은서리대 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도수분포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수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요? 그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좌표 평면입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 좌표 평면 한 개, 그것도 제1 4분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X축의 값을 계급으로, Y축의 값을 도수로 설정해 보십시오. 잠깐, 뭔가 좀 이상하다고요? 계급이란 것은 어떤 하나의 숫자가 아닌 구간을 의미하는 값인데 어떻게 계급을 X축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이 X축의 두 점 사이의 구간, 즉 계급을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도수인 직사각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어떠세요? 계급과 도수가 좌표 평면상에 잘 표현되어 있죠? 즉, 이 그래프는 계급 80 이상, 90 미만을 X축의 값으로, 도수 18을 Y축의 값으로 하여 좌표 평면에 표시한 그림입니다. 나머지 계급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그래프를 활용하면 도수 분포표보다 훨씬 쉽게 자료의 분포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즉 자료의 분포 상태를 막대기둥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 즉 자료의 분포 상태를 막대기둥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로축의 칸을 나누어 계급의 양 끝값을 크기 순으로 표시합니다. 둘째, 세로축의 칸을 나누어 도수의 값을 크기 순으로 표시합니다. 셋째, 각 계급의 크기를 가로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통계자료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자료의 분포 경향을 훨씬 더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그램이 갖는 숨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히스토그램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얘는 두 영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함께 질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히스토그램은 어떤 값에 대한 변화 양상을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표현한 도표와도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값에 대한 변화 양상과 관련된 영어 단어와 도표와 관련된 영어 단어를 하나씩 떠올려 보면 어렵지 않게 히스토그램의 어원을 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값에 대한 변화 양상 및 도표와 관련된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와 도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다이어그램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통계 자료로부터 그 시대에 일어난 사회적 변화 양상, 즉 역사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난 시간에 우리도 연대별 인구수에 대한 통계 자료로부터 우리나라 인구수에 대한 변화 추이 등을 분석했었잖아요. 가끔 히스토그램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은 지극히 단순한 작업에 해당합니다. 즉 책에 나온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하기만 하면 손쉽게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자주 그리다 보면은 쉽게 히스토그램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토그램을 함수의 그래프처럼 선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일단 좌표 평면에 어떤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선이 지나는 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과연 히스토그램에서 각 막대기둥을 대표할 수 있는 점은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각 막대기둥의 윗변에 중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기둥을 대표하는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히스토그램을 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히스토그램의 양 끝에 도수가 0이고 크기가 같은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X축까지 연결하여 마무리합니다. 어떠세요? 히스토그램이 선으로 표현되었죠? 잠깐 막대기둥을 표현하는 점의 좌표, 즉 막대기둥의 윗변의 중점은 도대체 어떤 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순서상 계급값, 도수입니다.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의 형태로 표현한 자료 분포도를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왜 꺾은선 그래프가 아닌 다각형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다고요?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밑변을 X축으로 하는 다각형이 보이시나요? 꺾은 선이 X축과 맞닿아 있어서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한 용어의 정의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도수분포 다각형의 내부의 넓이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대충 봐도 둘의 넓이가 같아 보이죠? 도수분포 다각형의 각변에 의해 잘려진 히스토그램 직사각형의 넓이를 마이너스로 놓고 새롭게 추가된 넓이를 플러스로 놓은 후 비교해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히스토그램의 각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도수분포표 다각형의 내부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음은 어느 마을 사람들의 나이를 조사한 도수분포표입니다. 이 표를 토대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직접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말고 곧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연습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가로축을 계급으로 세로축을 도수로 설정한 좌표 평면을 그려봐야겠죠? 그리고 각 계급에 대한 순서상, 즉 계급값, 도수를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끝에 도수가 0이고 크기가 같은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고 가정하고 그 중앙에 점을 찍은 후 모든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끝.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도표와 그래프를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아니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을 히스토그램 또는 도수분포표로 변환하는 작업은
지극히 단순한 작업입니다. 즉 머리를 쓰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뜻이죠. 시간 날 때 조금만 연습하면은 쉽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통계학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보다 정리된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 맛집에 대한 평점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 맛집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곳은 몇 군데일까요? 그리고 2. 어떤 사람이 조사 대상 42곳의 맛집 중 무작위로 한 군데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맛집 음식에 만족할 확률은 몇 %일까요? 단, 이 사람은 맛집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맛집 음식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확률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십시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일단 맛집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곳이 몇 군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맛집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곳은 총 28군데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조사 대상 42곳의 맛집 중 무작위로 한 군데를 찾아간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맛집 음식에 만족할 확률이 얼마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혹시 백분위가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이 문제는 백분위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백분위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위란 100을 기준으로 얼마의 양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맛집 200곳을 돌아다닌 후 140군데에서 만족했다면 맛집 100곳을 기준으로 70군데에서 만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즉, 이 사람의 맛집 만족도는 70%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백분위의 값을 구하는 계산식을 도출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질문의 답을 찾아볼까요? 우선 전체 맛집의 수 42곳에 대하여 평점이 70점 이상인 맛집의 수는 28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조사 대상 42곳의 맛집 중 무작위로 한 군데를 찾아간다고 할 때 맛집 음식에 만족할 확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전체 맛집의 수를 기준으로 평점이 70점 이상인 맛집의 수에 대한 백분위가 몇 %인지 계산해 본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정답은 66.7%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혹여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생이 있다면 백분위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계학에서는 백분위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일례로 노령화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화 지수란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노령화 지수는 그 나라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인구수에 대한 통계 자료만으로는 그 나라의 노령화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노령화 지수를 계산하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노령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회에 노령 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노령화 지수가 30% 이상일 경우 노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이미 노령화 지수가 34.3%가 되어 1998년을 전후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05년도에는 47.3%, 2010년도에는 68.7%, 2015년에는 94.1%로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령화는 급속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도수분포표에서도 백분위와 유사한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 도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의 전체 인구수가 25명이고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인구수가 10명이라고 할 경우 그 계급, 즉 50세 이상 60세 미만에 대한 상대 도수는 5분의 2가 됩니다. 왜 상대 도수는 퍼센트로 표현하지 않느냐고요?
사실 비율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를 100으로 할 경우에는 퍼센트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1로 할 경우에는 특별한 단위 없이 1보다 작은 분수로 그 비율을 표현합니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대도수의 값에 100을 곱할 경우에 100분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상대도수가 포함된 도수분포표를 상대도수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상대도수의 값을 알면 뭐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를 알면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수가 100명인 어느 마을에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가 0.3이라면 그 계급의 도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어렵나요? 관련 문제를 풀다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한 도수분포표입니다. 각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하니까 상대도수의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군요.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죠?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상대도수의 100을 곱하여 100분위로 구해보았습니다. 이제 상대도수를 활용하여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 볼 시간이군요. 보는 바와 같이 이 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 중 수학 성적이 1등급인 학생은 전체의 15%, 2등급인 학생은 전체의 45%, 3등급인 학생은 전체의 30%, 4등급인 학생은 전체의 7.5%, 그리고 5등급인 학생은 전체의 2.5%입니다. 어떠세요? 역시 상대도수를 활용하니까 자료의 분포를 정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상대도수 분포표에서 상대도수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앞서 다루었던 상대도수 분포표를 살펴보니까 상대도수의 총합이 1이라고 써있네요. 그렇죠? 과연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1일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예를 들어보면서 천천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계급이 ABC로 나누어지고 각 계급에 대한 도수가 소문자 ABC라고 가정할 경우 상대도수의 총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세요? 계산식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계급 ABC의 도수의 합은 도수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도수의 총합은 따라서 1이 됩니다. 즉 상대도수의 총합이 항상 1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역으로 상대도수의 값으로부터 도수의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어린이집의 원생 40명의 키를 조사한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각 계급에 대한 도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아하니까 상대도수의 계산식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군요. 그렇죠?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상대도수의 계산식을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식 양변에 도수의 총합을 곱하여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는 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요. 이제 도출된 계산식을 활용하여 도수분포표의 빈칸을 채우면 끝입니다. 할만하죠? 다음은 어느 실버클럽 회원수의 나이를 조사한 상대도수 분포표입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도수 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또 뭐냐고요? 별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의 세로축의 값을 상대도수로 변형한 것을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변환 과정 또한 도수 분포표로부터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을 변환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단순 변환 작업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주어진 자료로부터 상대도수 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상대도수 히스토그램과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상대도수의 그래프라고 일컫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상대 도수 분포표와 그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비교해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 변형 작업에 불과합니다. 즉, 개념의 정의 및 계산식에 따른 단순 계산이라는 말이죠. 조금만 연습하면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잘 못한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죠? 다음은 어느 연예인협회 회원들의 나이를 조사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인 연예인은 총 몇 명일까요? 단, 협회에 소속된 연예인의 수는 총 20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계급에 대한 도수는 도수의 총합에 그 계급에 대한 상대 도수를 곱한 값과 같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문제에서 40세 이상의 연예인이 총 몇 명이냐고 물었으므로 40세 이상의 연예인을 포함하는 세 계급, 즉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에 대한 도수를 구하여 모두 더하면 쉽게 40세 이상인 연예인 수를 계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정답 풀이 과정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확인하셨나요? 참고로 40세 이상 70세 미만에 대한 상대 도수의 합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의 도수의 총합을 곱하여 40세 이상인 연예인 수를 계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상대 도수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느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월 휴대폰 요금을 나타낸 도수 분포표입니다. 빈칸을 채우고 더불어 상대 도수 분포표 및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핸드폰 요금에 대한 특징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남학생의 수는 50명이고 여학생의 수는 40명입니다. 그렇죠?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원수에서 계급 2만 이상 2만 5천 미만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의 합을 빼면 손쉽게 빈칸을 채울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주어진 도수 분포표로부터 각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상대도수의 정의 다들 기억하시죠? 그 정의에 맞춰 하나씩 계산하면 끝입니다. 이제 도표를 바탕으로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그래프가 맞게 그려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확인해 보셨나요? 그럼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핸드폰 요금의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핸드폰 요금의 특징이 잘 보이시나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으로 좀 더 치우친 다각형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만원 이상 2만 5천원 이하의 핸드폰 요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 남학생은 3만원 이상 3만 5천원 이하의 핸드폰 요금이 가장 적었지만 여학생은 만원 이상 1만 5천원 이하의 핸드폰 요금이 가장 적었습니다. 셋째, 여학생의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이 남학생보다 오른쪽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평균적인 핸드폰 요금은 여학생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통계가 어렵나요?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 다루는 통계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에 불과합니다. 용어의 정의대로 천천히 계산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더불어 용어를 처음부터 달달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이 나올 때마다 교과서를 자주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념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학이 좀 더 쉬워질 것이에요.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스스로 천천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